자, 우리가 교재 498쪽을 펴시면요, 문학의 본질하고 나옵니다. 문학의 본질. 자, 문학은 무엇보다도 언어 예술이다. 그래서 가치 있는 형상을 언어로 드러내는 언어 예술이다. 그래서 현실 세계에 있어서의 그 개연성 있는 모습을 허구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문학이다라는 겁니다. 예전 규제는 몇 쪽이야? 240? 자, 그래서 이렇게 문학은 언어로 형상화하는 예술인데요. 자, 형상화라는 용어를 우리가 앞으로 기억을 잘해야 됩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작가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있어. 그러면 그 생각을 예를 들어 신분이 다른 두 사람이 사랑으로 극복한다. 이 생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그냥 사랑은 신분을 극복해서도 이루어진다. 이러면 재미가 없죠. 그리고 그건 문학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 그래서 완전히 신분이 극과 극인 양반집 아들인 이몽룡을 설정하고, 그리고 가장 또 천한 관기의 딸인 춘향을 설정하고, 그래서 이 둘이 중간에 여러 시련을 거치다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러니까 이렇게 문학은 보여줘야 돼요. 그냥 이런 게 가능해 하고 주제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걸 구체적인, 즉 우리가 감각으로 느낄 수 있게끔 감각적으로 구체화해야 돼. 그걸 형상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작가의 입장에서는 그 생각하는 바를 감각적으로 구체화해서 전한다면, 독자의 입장에서 문학을 해석한다는 건 뭐냐면 이미 구체화된 걸 보면서 그 생각을 유추해 보자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것이 시가 됐든 소설이 됐든 항상 우리는 그 쓰여진 언어를 통해서 작가의 생각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그리고 또는 그 쓰여진 언어를 통해서 독자 스스로의 생각을 돌아보고자 하는 것. 이게 바로 문학의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작가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또 작가의 생각이 뭔지가 분명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감각적으로 구체화된 걸 보면서 이제 그 생각을 어렴풋이 추론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습서에 쓰여져 있는 그 모든 주제라고 써 있는 시나 소설의 해석은 여러 해석의 하나일 뿐이지 그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대문학을 대할 때는 일단 첫걸음이 뭐냐,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먼저 해야 되고, 그리고 다만 나에게 부족한 건 그것을 읽고 느끼는 게 부족한 게 아니라 그걸 또 우리 답에 어울리는 용어로 그걸 표현하는 게 부족할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학을 공부한다는 건 작품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뭘 공부하는 거냐면 그 표현하는 전문 용어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학을 해석하는 데 필요한 전문 용어들을 하나하나 익히는 것이 우리가 이번 시간의 목적이고, 그 익힌 걸 가지고 실제로 문제를 풀어가면서 이렇게 답을 풀어가는, 해석해보는 것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숙련되게 연습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선생님이 문학적인 용어로서 강조한 건 형상화라는 표현. 알겠습니까? 그래서 형상화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다?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바를 감각적으로 구체화해서 드러내는 것. 이걸 형상화라 하고, 그걸 언어로 형상화한 게 문학이고, 그걸 소리로 형상화하면 음악이고, 그걸 선과 색으로 형상화하면 미술이다. 그래서 문학도 언어로 표현하는 예술이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이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아까 이미 문학사 끄트머리에 얘기를 했지만 이제 문학을 드러내는데
작가가 어떤 의도를 갖느냐에 따라 우리가 문학의 창작 동기라는 말을 하는데, 사실 이제는 이 창작이라는 말도 좀 낡은 말이 되어버렸는데요. 지금은 문학을 어떤 낭만적인 창조자가 창조한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그냥 언어로 만들어낸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창작 동기라는 말 대신에 제작 동기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문학의 창작 동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거야. 어떤 분명한 사회적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하는 것, 그걸 전달 동기라 하고, 그 전달 동기가 독자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아까 교훈적 기능을 한다. 그리고 순수하게 문학의 미적인 걸 전하고자 하면 그걸 표현 동기가 강하다고 하고, 그리고 이를 쾌락적 기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좋은 문학이라고 한다면 이 교훈적 기능과 쾌락적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분명히 영화를 봤는데 이게 재밌어. 또 등장인물도 연기를 잘하고. 그런데 다 보고 나서 갑자기 아버지 어깨라도 주물러 드리고 싶고, 형과 우애 있게 지내고 싶고, 그런 어떤 깨달음을 얻어. 그러면은 그 영화는 쾌락적 기능과 교훈적 기능을 함께 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봉준호의 괴물이라는 영화를 보고 우리나라에서도 드디어 헐리우드 영화에 맞먹는 그런 독창적인 그런 괴물을 만들었구나. 그래서 흥미에 의해서 영화를 보러 갔는데 막상 영화를 봤더니 사회의 그런 문제점, 어떤 피해자가 발생하면 도와주려고 하기보다는 그들을 격리하고 그들로부터 안전해지려고 하고, 그래서 거기서도 괴물과 접촉했던 사람들 모두 한 곳에 모아놓고 군인과 경찰들이 접근 금지의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결국 딸내미를 잃어버렸던 주인공이 나라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가족끼리 결국 해결하는. 그래서 이 시대에서 어떤 문제가 벌어지면 우리가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니까 국가나 정부라는 걸 두는 건데, 막상 개인적인 문제가 벌어졌을 때 국가나 정부는 거기에서 손을 놔버리고 오히려 개인들이 발버둥 치면서 해결하려고 모습을, 그래서 아주 신랄하게 정부의 무사안일주의를 비판하는, 실제로 문제를 일으킨 원인은 정부에 있는데 막상 해결은 개인이 해야 되는 그런 사회를 고발하는 성격도 그 영화에는 들어있죠. 그러면 그 두 가지를 모두 우리는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학은 그 교훈적 기능과 쾌락적 기능이 함께 있을 때 그걸 우리가 이제 종합적 기능이라고 하고, 그래서 참된 문학이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것이 함께 들어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종합적 기능의 학설로서 두 가지가 바로 당위정설과 그리고 사과설입니다. 자, 당위정설은 알약을 말해요. 알약. 그래서 알약이 약효 때문에 먹는데 약이 쓰니까 그 겉을 살짝 달게 만들어 놓은 것. 그래서 당위정설은 교훈을 드러내기 위해 일부러 쾌락적 요소를 가미했다고 보는 것이 당위정설이고, 사과설은 쾌락적인 이유를 앞세웠는데 뒤따라 교훈이 온다고 보는 것이 사과설이고, 그래서 당위정설이니 사과설이니 하는 것은 문학의 종합적 기능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위정설은 교훈을 앞세우고 쾌락이 따라오는 형태라면, 사과설은 쾌락을 앞세우고 교훈이 따라오는 형태다라는 겁니다. 다음, 여기서 말하는 교훈은 도덕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포함해서
자주, 민주, 통일, 또 자본주의의 빈부격차의 해소, 이런 모든 것들, 사회적 메시지를 가리키는 말이고, 여기서 말하는 쾌락은 개인적인 즐거움만이 아니라 아름다움, 미적 특질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쾌락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재밌어, 슬퍼, 즐거워, 따분해 이런 말만 한다면, 이제 문학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들은 그 쾌락을 다시 네 가지로 나눕니다. 이걸 우리가 미적 범주라고 해요. 그래서 문학의 미적 범주는 네 가지: 숭고미, 우아미, 골개미, 비장미를 이야기하고, 문제는 이 용어도 알아야겠지만 여러분들이 작품을 대했을 때 이것이 숭고미를 드러낸다, 우아미를 드러낸다 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죠. 자, 먼저 여기 생각의 주체인 자아와 그리고 그 시나 소설에서 표현되는 세계가 있다면, 여기서 말하는 세계는 다른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주체인 나를 뺀 나머지 모든 것, 다른 사람도 세계일 수 있고, 어떤 사물도 세계일 수 있고, 또는 다른 나라도 세계일 수 있고, 또는 그 인물이 처해 있는 상황이 세계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럴 때 문학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자아가 이 세계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임했는지를 써놓은 것이 문학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미적인 범주를 드러낼 때도 결국 이 두 세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가지고 판단하면 돼. 일단 이 자아란 누구냐? 바로 소설에서의 서술자 나고, 시에서는 말하는 이 나, 바로 문학적 자아를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세계는 그 생각하는 나를 제외한 나머지고. 그러면 이 세계를 바라보는 태도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즉, 이 세계를 긍정적으로, 이 정도면 바람직하다 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또 하나는 이 세계는 용납하기 힘든 부정적인 세계로 바라보는 것.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그런 세계로 이분화하는 겁니다. 또 이 자아의 모습도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도 있고, 보다 소극적으로 이 세계를 대할 수도 있어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는 걸 우리가 플러스라 하고, 소극적 자세로 임하는 걸 마이너스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네 가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첫째, 숭고미는 이 세계가 매우 긍정적인 거예요. 심지어는 존경스러운 인물, 존경스러운 상황, 그리고 또 도저히 따라가기 힘든 이상적인 모습, 이렇게 그 세계가 펼쳐지고, 거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그거를 본받고자 하고, 그리고 그걸 예찬하고, 이럴 때 우리는 숭고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숭고미는 플러스의 관계예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차한 기파란가 하면, 이 차한 기파란가라는 문학 작품에서 보여주는 세계는 기파랑의 고귀한 인격, 즉 현실의 어려움이나 고난이 범접할 수 없는 기파람의 고귀한 인격을 형상화해요. 그리고 화자는 그 기파랑을 추구하고 따라가고자 하죠. 그냥 멋진데 이러고 돌아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기파랑을 본받아서 그 마음의 끝을 따르고 싶다, 이렇게 노래해요. 적극적이죠. 이렇게 긍정적 세계를 향해서, 대상을 향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임했을 때 그걸 숭고미라고 하고, 그걸 이제 경건하다라고 표현하거나, 경건한 마음 자세를 갖는다, 이런 표현을 써서 또 얘기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우아미는 뭐냐? 역시 우아미에서 그리고 있는 세계도 긍정적이에요. 즉 현재가 살아볼 만한 세계고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다정하고 다감하고 긍정적인 세계입니다. 그런데 그 세계가 아주 바람직하고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여기는 게 아니고 그냥 살만한데 라고 끝나는 거예요. 즉 자세가 소극적이죠. 그래서 우아미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세계는 긍정적인데 자세에 있어서는 보다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안분지족이라는 말을 써요. 안분지족. 그냥 현재가 만족스러운 거야. 더 발전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현재의 그 처지를 만족해 하는 거지. 안분지족의 그런 자세 또는 자연 환경에 대해 매우 아름답다라고 여기고 거기서 그냥 함께 즐기고 싶은 거야. 그래서 자연 친화. 이런 태도가 드러날 때 우아합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또는 문학에서의 형식미, 즉 언어미에 관심을 갖는 것도 역시 우아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반면에 금방스님이 순고미와 우아함이는 이 세계를 플러스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임하면 순고미, 소극적으로 임하면 우아함이라고 했어. 그럼 당연히 골개미나 비장미는 이 세계를 뭐로 보겠어? 부정적으로. 알겠어요? 죽음이나 또는 늙어감 또는 사업의 실패 또는 시험을 봤는데 실패하는 것 또는 사랑을 나누다 헤어지는 것, 이렇게 부정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 부정적인 세계가 벌어진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분노하고 또는 울고 화를 내고 또는 비난하고 또는 욕하고 이런 세계가 펼쳐지면 그걸 비장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한이라고 하죠. 한 맺힌 절규, 또 극도의 비참함, 좌절감. 선생님, 좌절한다는 건 소극적 자세 아닙니까? 천만에요. 좌절감을 맛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도전을 했어야 돼요. 이겨먹을 수 없는 걸 이겨먹으려고 애를 썼어야 돼요. 그러고 낙담을 했을 때 좌절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그랬죠. 우리 수험생들도 공부한 지 몇 개월 안 되는데 시험 봤는데 과락이 있으면 좌절감 느끼는 게 아니라 공무원식을 이거 생각보다 어려운데 이 정도로만 돼요. 그런데 1점 차이로 2점 차이로 이거 왠지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문턱에서 무너지면 그때 좌절감이라는 게 생겨요. 이게 내가 시험 이 공무원과는 운이 없나 봐. 그런 애들이 돌아가면 울고 낙담하고 심지어는 정말 극한의 선택까지도 하죠. 그러나 막 4과목 과락인데 우는 애들 본 적 없어요. 오히려 웃고 떠들면서 내가 공부를 안 해서 그래. 또는 시험 삼아 본 건데 이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비장미란 그 부정적 세계에 대해 오히려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게 비장미야. 그럼 골개미는 뭐냐? 부정적인 세계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실제로 그 세계를 극복하려는 생각도 없는 거야. 대신 나는 안 돼 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우스꽝스럽게 여겨버리고, 특히 이 골개미는 조선 후기 평민문학에 많이 드러나는데 도저히 양반들을 그 횡포를 이겨먹을 수는 없어. 그러니까 이겨먹을 수 없으니까 슬플 것도 없는 거지. 오히려 뭐야?
집까지 것들이 뭔데 하고 조롱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풍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 골개미는 결국 풍자미야, 풍자미. 현대문학은 거의 골개미를 드러내지 않죠. 비장미는 드러나도 골개미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주로 조선 후기 문학들이. 물론 요즘도 드러나는 골개미라고 한다면 이제 오히려 유머가 두드러지죠. 해악성. 그럴 때 우리가 골개미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골개미나 비장미나 모두 부정적 세계를 대하는 건 똑같은데 그걸 적극적으로 분노하고 화내면 이걸 비장미라 하고 반면에 소극적으로 체념하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하고 조롱하고 이렇게 비아냥거리면 그건 골개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중요한 건 아니죠. 이건 스님이 만든 거니까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 내용을 이해하라고 지금 얘기한 것 뿐이에요. 이해돼요? 자, 이렇게 보면 미적 범주는 굉장히 단순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품을 보고 1단계는 뭐냐? 그 작품에서 그리는 세계가 과연 살만한 곳인지 그렇지 않은지, 과연 존경할 만한 인물인지 아니면 부정적 인물인지. 채만식의 치숙이라는 소설을 보면 등장인물 내가 보고 있는 세계는 일제강점기인데 그 일제강점기의 그런 세계는 분명히 마이너스의 세계예요. 근데 등장인물이 거기에 대해 전혀 슬프고 괴로운 게 아니라 슬프고 괴로운 건 삼촌이고 대학까지 나와서도 아무것도 못하고 폐병을 앓으며 방에 누워만 있는 삼촌이 울분을 토하고 주인공인 나는 그런 삼촌을 오히려 가엽게 여기고 나는 일본인 회사에 다니면서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래서 역으로 비판받아야 될 인물을 주인공으로 설정을 한 거예요. 그건 채만식이 뭐예요? 역으로 그 주인공을 따라가라는 게 아니라 조롱하고자 했던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세계고, 그죠? 그 대상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조롱하는 것으로 끝났으니까 뭐가 느껴지는 거예요? 골개미가 드러난다라고 평가하는 거죠. 알겠어요? 자, 그래서 문학의 미적 범주는 이와 같이 네 가지, 즉 순고미, 우아미, 골개미, 비장미를 드러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한 발 더 들어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문학을 평가할 때는 그게 시가 됐든 소설이 됐든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작품 그 자체에 주목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들이 검토를 하는 건 작품의 외적인 요소죠. 작가에 대한 연구를 하고 그 작품이 쓰여진 시대를 연구하고, 그러나 작가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쓰여진 시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절대로 문학의 외적인 걸 먼저 생각하고 읽지 않아요. 그냥 작품만 보면 돼요. 그리고 우리 시험, 수능이든 우리 공무원 시험이든 대한민국 모든 국어 시험의 문학은 아까 공부했던 문학사적인 질문이 아니라면 문학의 해석은 철저하게 내재적인 작품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외재적인 걸 평가할 때는 다 알려주고 평가를 해요. 이 작품은 일제시대를 배경으로 한 건데 이걸 전제로 했을 때 밑줄 친 시어가 의미하는 건 뭐냐, 등장인물의 이 말이 의미하는 건 뭐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문가처럼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짧은 글이다 이렇게 여기고 문학을 대하면 돼요. 그래서 문학의 해석의 관점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오로지 작품의 내적인 요소만 보는, 이걸 우리가 내재적 관점, 내재적 관점, 이렇게 해서 쓰여진 걸 내재적 비평이라 하고, 문학사적으로는 그걸 형식주의 비평이라고 합니다.
형식주의가 러시아에서 출발을 해서 일명 러시아 형식주의라고 말을 하는데요. 저게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면 구조주의 비평이다라는 말로 또 명칭이 조금 달라지고, 이게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면 신비평이다 이런 표현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형식주의 비평이니 구조주의 비평이니 신비평이니 하는 말들은 모두 문학의 내재적 관점에서 작품을 보는 것이고, 우리는 이를 내재적 관점에서 바라본다 해서 절대론적 입장 또는 구조론적 입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작품의 외적 요소에 관심을 가지면 이걸 외재적 관점이라 하고, 그 외재적 관점에 쓰여진 비평을 우리가 넓은 의미로 역사주의 비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뭐냐면 그 작품과 관계된 역사를 돌아본다는 거예요. 그 시대 또는 작가의 개인사 또는 그 작품이 나오게 된 그런 시대적인 흐름,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하여 연구하여 살펴보는 걸 역사주의 비평이라고 해요. 이건 전문가가 하는 거죠. 이해돼요? 예를 들어 새로운 영화가 등장했어. 일반인들은 그냥 영화 보고 그 영화 속에서 어떤 화면이나 배우들의 연기나 이런 걸 좋다 나쁘다 하는 거고, 그 감독이 어떤 그동안의 작품을 만들었고 감독이 어떤 생각으로 이 작품을 만들었고 제작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또 광고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이런 걸 따지는 건 그걸 조사했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이해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시를 해석하지 못하고 소설을 해석하지 못하는 건 그런 외재적으로 설명하는 걸 못 따라가는 것 뿐인데, 그건 우리가 처음부터 욕심을 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알겠어요? 이 작품은 백석이 30대 초반에 즉 고향에 돌아가서 부모님들과 만나고 그리고 다시 서울로 돌아오면서 그런 어떤 두고 온 고향에 대한 마음을 애절하게 표현한 거다. 이런 해석은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공부가 아니라 연구. 이해돼?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한다고 하기보다는 그런 설명을 보면 좌절을 느끼는 거예요. 이해돼? 그건 처음부터 욕심내지 말 것을 욕심내다 보니까 충분히 가지고 있는 실력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패배의식만 생기는 거예요. 아직도 시만 보면 두드러기 나고 밑줄 친 시가 의미하는 거라면 대답을 못하고 쩔쩔매는 건 바로 그런 해설에 길들여져서 그래요. 그런 건 우리가 욕심낼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뭐만 하면 돼요? 내재적으로만 보면 돼요. 이해돼요? 그리고 이런 건 전문가들이 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현대 소설이나 시 어떤 걸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즉 페미니즘적 시각에서 비판했다. 얼마 전에도 김기덕 영화가 이 문제가 되면서 사건에 휘말렸죠. 김기덕 감독이 여배우를 때리고 연기 지도를 한다는 이유로 실제로 막 폭력을 행사하고, 그래서 그 여배우로부터 고소당했어요. 그랬더니 한 여성주의적 평론가가 신문에다가 김희덕 감독의 여성을 혐오하는 것들이 그동안의 작품에 얼마나 이미 보였던지 이런 걸 막 평론을 썼어요. 그거는 작품 외적인 시각으로 바라본 거죠. 이해돼요? 그러면 거기다가 뭐라고 이름 붙이냐면 페미니즘 비평이다 이렇게 이름 붙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또
어떤 드라마가 나왔는데 요즘 일일 드라마의 문제점, 주말 드라마의 문제점 하면서 어떤 평론가가 도대체가 등장인물이 노동자가 안 보인다. 그리고 알바하는 애들도 너무나 밝고 그 시급 6,500원 그 시급 때문에 여러 개 알바를 떠야 하는 그런 인물들은 안 보이고 알바하다가 중간에 친구 온다고 나가고 알바하다가 손님하고 눈 맞아서 갑자기 뛰쳐나가고 그럼 주인은 어디가 놀라고 말고 그런 알바 장소가 어디냐 이거야. 즉 노동주의적 시각으로 본다면 판타지를 심어놨다는 얘기죠.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면서 실제 현실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알바던 애가 나가서는 자기 시급보다 더 비싼 음식을 아무렇지 않게 먹고 실제로는 그렇게 못합니다. 내가 직접 1시간 동안 일하고 6,500원을 받았죠? 절대 5,500원 커피 못 마십니다. 왜? 나중에는 마실지 몰라도 지금 당장 못합니다. 자기가 고생해서 벌면. 그러니까 뭐야? 밥을 차라리 굶어버리거나 아니면 두 끼를 몰아서 한 끼만 먹거나 그건 쪼잔한 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1시간 노동한 대가로 5분 10분 만에 없어지는 게 아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게 그러나 드라마나 영화에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님이 얘기한 이런 식의 평가를 방송 드라마나 영화에 대해 비평했다. 그럼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마르크스주의적 비평입니다. 이렇게 이름 붙이는 거예요. 그럼 스님 계속 뭐라고 무슨 비평 하고 나올 수 있겠네요. 그렇죠. 여대요? 예를 들어 SF 영화를 분석하는데 즉 인간과 기계의 대립의 시각으로 보면 뭐 인간주의 비평, 뭐 휴머니즘 비평 이런 식의 또 평가를 하는 거죠. 또 얼마나 우리 드라마나 영화에서 아동들을 존재감이 없게 그리고 있는지. 그러니까 일부 영화나 드라마를 빼고는 아동은 그냥 눈물 콧물 빼는 연기 또는 재미있는 귀여운 캐릭터 이렇게만 나오지 아동의 고민이 중심이 되는 영화나 연극은 없더라. 그럼 그건 아동주의 비평. 이해돼요? 얼마든지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넓은 의미로 역사주의 비평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역사는 히스토리가 아닌 거야. 그냥 이 우리가 공부하는 한국사, 세계사 그 역사가 아니야. 그 작품과 관련된 모든 것 이렇게 이해하면 돼. 그래서 그걸 또 세부적으로 페미니즘 비평, 마르크스주의 비평, 뭐 사회 문화 비평, 경제적 비평 이런 용어들을 써가는 거죠. 이런 모든 걸 외제적 관점에 의한 것이다라고 해요. 이해돼요? 그래서 실제로 연구하지 않은 사람은 비평 못합니다. 그러니까 비평가라는 직업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자습서에 있는 그 비평들은 정말 연구자가 1년, 2년 연구한 결과를 써놓은 건데 그걸 여러분들이 1분 만에 2분 만에 어떻게 따라합니까? 못하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또 그걸 암기하려고 하는데 암기가 소용없는 게 그건 또 여러 비평가 중에 한 명이 써놓은 걸 넣어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따라한다는 건 무의미하고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써놓은 비평을 보고 이게 그럴싸한데 하는 것 정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 터무니없는데 이러면 그건 틀린 거고 이렇게 볼 수 있구나 하고 납득이 되면 올바른 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이 작품의 외적 요인, 문학으로서 뭐 작가의 의도가 중심이 되거나 독자의 반응이 중심이 되거나 또는 시대적인 그것이 반영하고 있는 시대를 보거나 이번에도 어처구니 없는 건 똑같은 영화를 가지고 군함도와 택시 운전사를 가지고 역사를 얼마나 실증적으로 사실적으로 그렸느냐로 군함도는 마치 쓰레기처럼 평가하고 택시 운전사는 너무나 광주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그렸다 하고 긍정적으로 써요. 물론 그런 평론가들의 의견도 즉 어느 여러 의견 중에 하나로 있다면 가능한데
영화를 그딴 식으로 평가하는 건 대한민국만 그렇게 평가합니다. 어떻게 허구적인 결과물을 가지고 사실을 얼마나 잘 그렸느냐를 가지고 우열을 따진다면 정말 이건 무식한 얘기입니다. 선생님 볼 때 군함도는 택시 운전사에 비해 몇 배의 노력을 들여야지 만들 수 있는 영화입니다. 택시 운전사는 광주 사람들한테 식사만 대접해도 만들 수 있는 영화고.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군함도는 그 세트장과 그리고 그 조역들, 엑스트라들 모두 발가벗고, 그죠? 시커먼 칠을 하고 정말 3년을 고생해서 만든 영화예요. 택시 운전사는 2달 만에 만든 영화입니다. 만든 소품은 딱 하나, 그 시발 택시 그거. 알겠어요? 아니 택시 회사 이름이 시발이에요. 욕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시발 택시, 그 조그만 거, 그거 몇 대 만든 게 전부야. 군인이야 거기 저 예비군 가가지고 잠깐만 나와달라고 해서 하는 거고. 군함도를 봐라. 그거 만드느라고도 고생했어. 근데 그런 허구적인 걸 형상화하는데 개고생을 해놨는데 나중에 기자들이 쓴다는 게, 실제로 군함도에서 우리 조선인들이 탈출했던 역사가 없다. 그 역사 왜곡이다. 이런 헛소리나 삑삑하고. 그럼 스타워즈 보면서 야 우주전쟁이 일어날 리가 있어 하고 그건 헛소리다 이렇게 평가해요? 슈퍼맨 보면서 무슨 헛소리야 이러고 평가해? 말도 안 되는 평가를. 근데 그게 먹히는 게 대한민국이야. 그래서 갑자기 우르르 택시 운전사를 보는 거야. 문재인이 가서 보고 1000만을 넘었대. 나는 대통령이 본다고 그 영화를 따라 보거나 대통령이 책을 사서 소개한다고 그 책을 읽는 우리가 조선왕조냐? 지금도 어디야 인터넷 도서 판매하는 거, 그죠? 1위가 명견만리예요. 나는 이 사람들이 명견만리를 왜 이렇게 읽을까? 이게 지금 한 1년 전에 나온 거거든. 그 책은 뭐냐면 사회과학의 요약이야. 그러니까 EBS 특강했던 걸 책으로 묶어놓은 거야. 선생님이 EBS 보면서 저거 괜찮은데 해서 사서 봤는데 어려워요. 전문가들이 써놓은 거라. 물론 대중화된 연설에 쉬운 것들도 있지만 결국 그렇게 만만하게 베스트셀러가 될 만한 내용이 아니야. 근데 이게 1, 2, 4비에 올라와 있는 거야. 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어느 학교에서 뭐 교재로 쓰나? 근데 신문을 봤더니 문재인이 추천했대. 정말 우리는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아직도 왕조 국가처럼 정치인들이 한마디 하면 우르르. 심지어 기호, 개인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책과 영화마저, 심지어 음악마저 정치인들이, 대통령이 뭘 좋아한다고 우르르 따라가서 정말 아직 멀었구나 했어요. 이런 상태면요 또 제2의 박근혜, 제3의 박근혜는 또 나옵니다. 제2의 전두환, 제3의 전두환은 또 나온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정신 못 차리면 정말 창피하고, 우리는 역사를 통해 뭘 배웠는지, 그 촛불 들고 뛰어다니면서 결국 또 하나의 박근혜를 대체한 또 다른 문재인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아니잖아요. 도대체 이 사회가 그런 몇몇 정치인들에 의해 좌우되고 몇몇 정치인들이 자기의 사적인 이해관계로 우리를 좌지우지하고, 이게 화났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대상만 딱 바꿔놓으면 말도 안 되는 거잖아. 박근혜가 들고 다니는 가방이라고 유행하고 박근혜가 입었던 옷이라고 유행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단지 이 사람은 가방이나 옷이 아닌 책을 소개한 거지. 영화를 소개하고. 나는 정말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촛불 두고 나갔던 그 시민들과 그런 걸 개새끼들처럼 쫓아다니면서 흉내내는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인지가 이해가 안 돼요. 선생님이 너무 비약적으로 이해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제발 한 번뿐인 인생을
그런 정치인들이나 또는 유명한 사람들을 흉내내면서 보내기에 너무 아깝잖아, 내 삶이. 안 그래요? 그리고 그들이 추천한 걸 보고 그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려고 애쓰는 거야. 그 택시 운전사 보고 나오는 사람들한테 인터뷰했더니 전부 똑같은 얘기야. 광주의 참상을 드디어 알게 됐어요. 미친 것들. 30여 년의 흐름 위에 이제 안 게 부끄럽지 않아? 그런데 뭐 광주를 이제 알게 됐어요. 이렇게 끔찍한 일이 있는지 몰랐어요. 나 병신이에요를 다양스럽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걸 마치 뿌듯함처럼. 뉴스 보면서 너무 역겹더라고. 30여 년 전에 일어난 일이야. 대한민국에서. 거기 나온 걸 처음 보고 군인이 총 쏘고 처음 알았어요? 그랬다면 그 새끼는 쓰레기지. 마치 그건 6.25 전쟁 보고 6.25 난 줄 처음 알았다는 얘기야. 그거 또라이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병신 같은 짓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그냥 한 번뿐인 인생이야. 내가 좋으면 좋은 걸 보고, 내가 즐거우면 즐거운 걸 보고, 내가 보고 슬프면 슬픈 거고. 왜 남들도 슬픈지를 따져? 우리 가끔 영화 보고서 그래. 자기가 막 울어. 그럼 친구 얼굴 보고 친구는 안 울어. 그럼 너는 안 슬프니? 나는 안 슬픈데. 그러면 막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나만 슬퍼하는 게. 아니지. 느끼는 게 다르지. 어떤 사람들은 전부 웃지만 나는 보고 울 수도 있는 거야.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걸 감상한다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즐기는 거지. 근데 안 웃다가 옆에 새끼들 웃어. 그러면 따라 웃고. 안 울고 멀뚱멀뚱한데 옆에 같이 온 사람이 막 흐느껴. 그러면 울어야 되나? 말도 안 되는 거지. 예전에 한번 무슨 영화 보는데 막 옆에서 흐흐거리는 거야. 근데 난 너무 웃긴 거예요. 그 나도 모르게 웃었어. 근데 같이 간 사람들이 나를 무슨 또라이 보듯. 근데 웃긴 거야. 이게 왜 슬퍼? 그래서 각자가, 그렇다고 내가 강요할 수는 없죠. 나는 웃기는데 누가 슬퍼하는데 야 이게 왜 웃기지 왜 슬퍼하고 강요할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웃긴 거고 다른 사람은 슬픈 거고. 요새는 워낙 TV 잘 안 보이다만 어쩌다 이렇게 보면 웃기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죠? 원래 웃음은요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개인의 체험이 간접적으로 반영됐기 때문에 그래서 웃기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이런 건데, 물론 인터뷰하니까 사람들이 정색을 하게 되고 그죠? 그래서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평소의 흐름을 봐도 너무 유행만 따라가. 심지어 독서도 유행을 따라가고. 그러지 말고 좀 주체적으로 하자 이 얘기야. 자, 그러면 작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썼느냐 이걸 중심으로 보면 이걸 생산론, 이 용어를 알라는 거야. 생산론, 표현론적 입장이라고 하고, 생산론, 표현론적 입장이라고 하고, 독자가 중심이 되면 효용론, 그리고 수용론적 입장이다라는 말을 하고요. 그리고 시대가, 그 문학이 드러내고 있는 시대를 중심으로 보면 이걸 반영론 또는 모방론이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실제로 시험장에서는 어떤 작품을 평가해 놓고 이것이 위의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맞냐 틀리냐 이렇게도 물을 수가 있지만, 방금 얘기한 이 관점 중 어떤 걸 드러낸 거냐 이렇게도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예를 들어 시험 문제, 다음 시를 읽고 내재적 관점에서 평가한 것은, 기출 문제 보면 그런 거 있죠? 그런 건 어떤 작품이 나오든 상관이 없는 거야. 그냥 뭐만 찾으면 돼. 내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만 찾으면 되지.
이해돼요? 다음 작품을 읽고 반영론적 입장에서 평가하고 있는 것은 그럼 뭐야? 작품 볼 필요도 없는 거야. 시대에 대한 언급을 막 쓰고 있는 그걸 찾아내면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용어 자 작품의 내재적인 데 초점을 두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절대론 또는 구조론. 그리고 작가의 의도를 중심에 두고 보면 뭐라고 해요? 생산론, 표현론. 그리고 독자의 반응을 중심으로 보면 뭐라고 해요? 효용론, 수용론. 그리고 어느 시대를 드러내고 있느냐를 초점에 두면 반영론, 모방론이라 해요. 스님이 지금 이 써놓은 기본서 안에는요 7급도 준비하는 친구들 그리고 법원직도 준비하는 친구들 이런 여러 친구들이 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저것 내용이 들어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9급 시험만 기준으로 본다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여기에 10분의 1도 안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내용도 볼 필요 없어요. 내용에 무슨 절대론적 입장의 오류, 뭐 효용론적 입장의 오류 이런 건 다 7급에서 물어요. 9급에서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관심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 거기 봐. 519쪽에 서정주에 추천사라는 작품을 주고 거기 이렇게 설명을 써놨지. 이 작품은 그 부제가 말하고 있듯이 춘향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런 설명이 나오면 이건 그 작품의 내재적인 입장을 본 거야? 외재적인 걸 고려한 거야? 외재적인 걸 고려한 거죠. 왜? 고전소설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 이해돼요? 뭔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해설의 어느 구조를 가지고 이것이 내재적이냐 외재적이냐 이걸 먼저 구별하고 외재적이라면 표현론적인 입장이냐 반영론적인 입장이냐 등등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나 일단은 우리 시험에서는 이 둘만 구별할 수 있어도 풀 수 있는 문제가 지금까지 나왔던 것이고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이 용어를 알아야 그래도 이론적인 용어를 알아야 되는 문제를 위해서 했던 거고, 자 지금부터 이제 또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개별적으로 시와 소설의 해석을 할 때 우리가 시하면 꼭 나오는 용어들이 뭐냐 이걸 공부할 거고, 소설하면 꼭 나오는 용어들이 뭐냐라는 거야. 시하면은 꼭 나오는 용어가 뭐냐면 운율, 심상. 즉 운율과 심상이라는 말이 꼭 따라붙어요. 그리고 시어의 의미. 그래서 함축성이라는 용어가 따라오죠. 소설하면 꼭 따라오는 게 뭐냐면 시점, 갈등의 종류, 인물의 성격. 이게 이제 출제자가 출제할 때 1순위로 고려하는 요소들입니다. 이거 하나씩만 내도 문학 문제가 10문제는 나올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 전부에서 한두 개 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의 운율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또는 시의 운율을 찾아보라는 것, 또 시어의 심상에는 이미지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는 요 시와 소설의 요 용어를 빨리 한번 선생님이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